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 이런 거 못해요. 설 명절 아침 번듯한 강남 아파트 거실에 양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바닥에 짚여 있었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죠. 그 앞에 서 있는 건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노인 한 명.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설 연휴 사흘 전 경기도 외곽의 낡은 단독주택 골목에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트렁크에서 장바구니 대여섯 개가 내려졌고 그걸 두 손 가득 들고 대문을 밀고 들어선 건 68배 박순례였습니다. 명절 전이면 늘 그랬듯 새벽 시장부터 들러 명태포와 도라지, 무며, 두부, 모둠전 재료들을 직접 골라온 것이었죠. 손이 시려도 흥정 한번 빠뜨리지 않는 사람, 그게 박순례였습니다. 오랜 습관이 몸에 밴 것처럼 군말 없이 재료들을 부엌 바닥에 내려놓고 물부터 올렸습니다. 그때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들어서며 어머니 또 이렇게 다 사오셨어요? 하고 말꼬리를 흐렸고 그 뒤로 이수진이 명품 캐리어를 끌며 들어섰습니다. 베이지색 캐시미어 코트에 금목걸이, 손목엔 얇은 명품 시계, 짧게 다듬은 손톱 끝엔 젤 네일이 반짝였습니다. 수진의 눈이 부엌 바닥의 장바구니들 위에서 딱 멈췄고 한 박자 뒤 입에서 나온 건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술래는 뒤를 돌아보며 전 부칠 재료들이야 하고 짧게 답했지만 수지는 이미 양손을 허리에 올린 채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걸 직접 해요? 그냥 시키면 되잖아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 소리가 부엌을 채웠고 민주는 그 자리에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술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도라지를 꺼내 찬물에 담그기 시작했죠.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무시로 읽혔는지 목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갔습니다.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요즘 명절 케이터링 되게 잘하거든요. 전이며 탕이며 상차림까지 한 번에 다 해줘요. 그냥 그거 시키죠. 네. 어머니 허리도 안 좋으신 거 저 알거든요. 말투는 배려처럼 포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분명했습니다. 이런 구식고생은 이제 그만하라는 것, 그리고 그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었죠. 술래는 손을 멈추지 않으며 괜찮아. 내가 할게 하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허하고 짧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저도 이거 도와드려야 하잖아요, 그럼. 저 내일 오전에 약속 있거든요. 민준이 그제야 수진아 하고 불렀지만 수진은 이미 캐리어를 끌고 안방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혼잣말처럼 내뱉은 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죠. 매년 이게 무슨 노동이야, 진짜. 술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고 도라지의 쓴물이 손끝을 적셨습니다. 민주는 어머니 등을 한참 바라보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등이 늘 그랬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도 아내 앞에서도 언제나 둘 사이 어딘가에 걸쳐 있는 사람. 뭐든 흐지부지 넘기는 게 습관이 된 사람. 술래는 그 아들의 그 등이 몇 년째 마음에 걸렸지만 그 말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저녁 밥상은 술래가 혼자 차렸습니다. 북어국에 나물 2가지, 잡채. 수지는 수저를 들면서 어머니, 잡채에 간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하고 말했습니다. 핀잔인지 지적인지 경계가 없는 말투였습니다. 술래는 그래. 내가 짜게 먹어서 하고 짧게 답했고 민주는 그 옆에서 밥만 먹었습니다. 수지는 젓가락으로 잡채를 한 가닥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으며 덧붙였죠. 요즘 배달 반찬도 잘 나오던데.
명절 아니라도 편하게 시켜 드시면 되잖아요. 밥상 앞에서 나온 말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운 무시였습니다. 오래 반복된 말은 어느 순간부터 상처도 아닌 것처럼 들리게 되죠. 술래는 그 말에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그릇을 두 손으로 들어 조용히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주는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밥상 위에는 잠시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침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꺼내 케이터링 업체를 검색했습니다. 명절 차례상 전문, 사진도 그럴싸하고 후기도 나쁘지 않았죠. 1인분 단가가 제법 나왔지만 수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어머니 손발 묶는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주문을 완료하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냐고. 부엌에서는 그 시간에도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래가 혼자 사골 육수를 올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케이터링 주문이 완료됐다는 것도 모른 채로 수지는 침대에 등을 기대며 SNS 앱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고 몇 초 만에 글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시댁 제삿날 또 노동 착취 시작. 요즘 세상에 이게 뭐람. 좋아요가 하나씩 붙기 시작했고 댓글엔 공감, 대박, 우리 시댁도요 같은 말들이 달렸습니다. 수지는 그 화면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확인받는 느낌이었죠. 그 게시글이 설날 당일 어떤 폭탄이 될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몰랐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서야 부엌 불이 꺼졌습니다. 술래는 재료들을 가지런히 정리해두고 젖은 손을 행주에 닦으며 불을 껐습니다.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에는 서럽다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조용하고 단단한 표정이었죠. 사람이 진짜 무서운 건 화를 낼 때가 아니라 저렇게 아무 말도 안 할 때라는 걸 수지는 아직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설 이틀 전 아침 술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직 아무도 깨지 않은 집안에서 혼자 불을 켜고 전날 밤 불려둔 쌀을 꺼내 빻기 시작했습니다. 시루떡 반죽이었습니다. 명절마다 해온 일이라 손이 먼저 움직였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골목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이른 시간에 혼자 부엌에 서 있는 뒷모습은 마치 이 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침 9시가 돼서야 수진이 나왔습니다. 세안도 마친 깔끔한 차림에 핸드백까지 들고 있었죠. 어머니, 저 오전에 친구 만나러 갔다 올게요. 점심 전엔 들어와요. 술래는 막 전 반죽을 고르게 펴던 중이었습니다. 응, 다녀와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수진이 현관을 나서다가 잠깐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케이터링 내일 오전 11시에 온대요. 어머니, 그거 받으시면 돼요. 저 대신 확인해 주세요. 대신이라는 단어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 자신이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술래는 그걸 처리해 줄 의무가 있다는 듯한 말투였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그 장면을 거실에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반죽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아내가 약속을 핑계로 나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한마디가 왜 그리 어려운지 민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 눈치인지 습관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어머니가 다 알아서 해왔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안일함인지. 민주는 결국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깐 부엌 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등이 보였고 반죽을 치대는 어깨가 보였습니다.
그 어깨가 예전보다 작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도 스마트폰 화면을 켜는 순간 사라졌죠. 술래는 그런 아들한테 뭘 바라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게 더 서글픈 일이었는데 민주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가장 못할 짓이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는 걸 술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그 말을 꺼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수진이 돌아왔을 때 부엌엔 이미 전 10가지가 접시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녹두전, 동태전, 표고버섯전, 호박전, 깻잎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것들이 채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수지는 그걸 보더니 인상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이거 왜 또 만드셨어요? 내일 케이터링 오는 거 아세요? 술래는 응, 알아. 그냥 손이 심심해서 하고 대꾸했습니다. 수진이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죠. 손이 심심하면 그냥 쉬시면 되잖아요. 어머니 그러다 허리 또 나가요. 제가 다 준비해놨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자신이 준비했다는 말에 스스로도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돈 몇 푼 내고 케이터링 시킨 게 준비의 전부였지만 수진에게 그건 충분히 그럴듯한 기여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친정어머니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안방 문을 닫고서였죠. 엄마, 설날에 잠깐 와. 시어머니가 진짜 보통이 아니야. 케이터링 시켜놨는데 또 직접 음식 만들고 있어. 그거 무시하는 거잖아, 사실. 김 여사가 그래. 내가 가서 한마디 해줄게 하고 받았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목소리가 밝아졌죠. 설날 당일 친정어머니가 오면 자기 편이 하나 더 생기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전화를 하기 직전 수지는 자신의 SNS를 열어 댓글들을 한 번 더 훑어봤습니다. 좋아요가 50개를 넘겼고 댓글엔 완전 공감, 우리 시어머니도 똑같아요. 강해지세요 같은 말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화면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고 자신이 옳고 세상이 자신의 편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술래는 다음날 쓸 재료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탕에 들어갈 물을 큼직하게 썰고 산적에 꿰 고기를 재워두고 나물 무칠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케이터링이 오든 말든 제사상에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 그건 박술래에게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드리는 것인데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술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술래는 그날 밤 안방에서 들려온 전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다 들린 건 아니었지만 설날에 사돈이 온다는 것 정도는 알아들었습니다. 술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모든 준비가 다 끝난 사람 같은 표정이었는데 그게 음식 준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말하는 건지 그건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술래는 그날도 새벽 4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잠이 없어진 건지 아니면 평생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박힌 건지 본인도 구분하지 못한 지 오래였습니다. 세수를 하고 한복 대신 깔끔하게 다린 남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었습니다. 명절에는 늘 그렇게 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좋아하던 차림이기도 했죠.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전날 재워둔 산적꼬치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렸고 탕국 육수가 다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부엌은 기름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이면서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아직도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 공간에서만은 명절이 맞았습니다. 술래는 프라이팬 앞에 서서 산적이 익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올해가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무슨 뜻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민준과 수진이 나왔습니다. 수진은 새로 산 연분홍 원피스에 작은 진주 귀걸이까지 한 차림이었죠. 거실에 차려진 제사상 준비를 흘끗 보더니 어머니 케이터링 11시에 오는데 그거 오면 다시 정리할 거잖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이미 차려진 음식들을 굳이 다시 치울 것처럼 말하는 투였습니다. 술래는 그래 알아 하고 짧게 답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렸고 배달 기사 2명이 스티로폼 박스 4개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수진이 직접 나와 받았습니다. 여기 차례상 세팅 음식 맞죠? 기사가 네, 맞습니다 하고 확인해주고 나갔습니다. 박스를 열자마자 수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미리 붙여서 식어 있었고 기름이 다시 엉겨 붙은 채 비닐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탕국은 진공 포장된 팩이었고 산적은 이쑤시개에 꿰인 미니 사이즈였죠. 제사상에 올릴 과일은 세척 포장본이었고 시루떡은 냉동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것과 실물은 달랐습니다. 수진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박스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술래는 그 장면을 부엌 입구에서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눈으로 훑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무를 묻히기 시작했죠. 수진이 뒤따라 들어오며 어머니, 이거 그냥 써도 되겠죠? 데우면 되는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처음으로 확신이 빠져 있었습니다. 술래가 내가 시킨 거 내가 알지 하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수진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그런 말투를 들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민준이 부엌 입구에서 어머니 그냥 같이 쓰면 안 될까요? 하고 말했지만 술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한 셈이었습니다. 수진은 박스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후기 사진과 달리 실물은 초라했고 제사상에 올리기엔 모양새가 너무 없었습니다. 자신이 주문한 것이 분명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게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그 시간에 현관 초인종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수진의 친정어머니 김 여사였습니다. 베이지색 롱코트에 진한 립스틱, 처음부터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들어섰죠. 아이고 수진아 하며 딸을 먼저 안고 나서 술래 쪽을 보며 사돈어른 명절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딸한테 다 들었다는 눈빛, 내 딸 편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술래는 어서 오세요 하고 짧게 인사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큰아버지 내외, 사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누이 박정희가 들어섰습니다. 정희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를 단번에 읽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가 한쪽에 열려 있었고 제사상은 어수선했고 수진과 김 여사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이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코트를 벗으며 부엌으로 들어갔고 어머니 옆에서 말없이 앞치마를 찾아 맸습니다. 술래가 딸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 아주 잠깐 뭔가가 지나갔습니다. 제사 시간이 1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례상을 다시 봐야 했습니다. 수진이 케이터링 음식을 꺼내 상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모양새가 생각보다 훨씬 허술했습니다. 냉동 시루떡은 해동이 덜 됐고 식은 전은 기름기가 겉돌았습니다. 큰아버지가 상 앞에서 이게 뭐냐 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거실에 또렷이 들렸죠. 수진의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김 여사가 옆에서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하고 거들었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신우이 정희가 거실로 나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 목소리에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고 정희의 손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본 순간 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에 서류 봉투를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었죠. 거실에 모인 친척들도 눈치를 챘는지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김 여사만 수진 옆에서 이게 뭐래 하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켜더니 텔레비전 쪽 벽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 형수 SNS 알아? 민준이 무슨 소리야 하고 받자 정희가 스마트폰 화면을 거실 쪽으로 돌려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의 SNS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시댁 제삿날 또 노동 착취 시작. 요즘 세상에 이게 뭐람. 댓글이 200개를 넘겼고 공유도 수십 건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게시글이 수진의 지인들 사이에서만 돌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캡처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고 거기서 다시 퍼져나가면서 지역 맘카페와 중장년 커뮤니티까지 번졌습니다. 댓글 중에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저 집 시어머니 찾았다. 며느리가 어디 사는지 같은 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돌고 있어. 오늘 아침에 나한테도 캡처 왔어.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SNS를 확인하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을 열어보니 팔로워들의 댓글 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공감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래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시어머니 입장도 있잖아요, 같은 말들이 섞이기 시작했고 모르는 계정들의 날선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게시글을 삭제하려고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정희가 말했습니다. 지금 지워봤자야. 캡처가 이미 다 돌았어. 김 여사가 아니 집안 얘기가 왜 밖에까지 나가 하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말이 누구에게 향한 건지는 모두가 알았습니다. 술래는 부엌에 있었습니다. 그 소란이 다 들렸습니다. 나물간을 보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정희가 부엌 쪽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등을 보인 채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 뒷모습을 두고 노동 착취라고 올린 사람이 지금 거실에서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거실을 향해 돌아서며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제사 먼저 지내야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봉투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나중이라는 말에 거실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차례상은 케이터링 음식과 순례가 만든 음식이 뒤섞인 어수선한 모양새였습니다. 큰아버지가 잔을 올리며 입술을 꾹 다물었고 사촌들은 시선을 어디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김 여사는 끝까지 딸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제사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게 절을 해서인지 시선을 피하는 건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에서는 SNS 댓글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불쌍하다. 저 며느리 어디 사는지.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올린 글이 이제
자신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가장 두려운 건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들고 온 그 봉투였습니다. 술래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절을 하고 잔을 올렸습니다. 50년을 그렇게 해온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자리가 펼쳐졌습니다. 어른들이 탕국을 뜨기 시작했는데 케이터링에서 온 탕국팩을 데운 것과 술래가 끓인 사골 탕국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두 그릇을 차례로 맛보더니 아무 말 없이 술래가 끓인 쪽 그릇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사촌들도 하나씩 따라했습니다. 케이터링 탕국은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 장면을 눈으로 쫓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요즘 케이터링도 잘 나오던데 하고 어색하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공중에서 혼자 떠돌다 사라졌습니다. 음복이 마무리될 즈음 정희가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거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회사 차릴 때 아버지 유산으로 했다고 했잖아. 민준이 응, 그렇지 하고 답했습니다.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 돈 아버지 유산 아니야. 민준의 표정이 굳는 것을 수지는 옆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이 아니라면 그 3억 원은 어디서 온 것인가? 수지는 남편 쪽을 봤다가 정혜 쪽을 봤다가 봉투 쪽을 봤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덕에 생긴 회사 덕에 지금 자신이 누리는 것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강남 아파트, 수입차, 명품 코트, 그리고 술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거실까지 들렸고 그 평범한 소리가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술래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다 알면서 저러는 것인지 수지는 처음으로 그 질문이 떠올랐고 그 질문이 무섭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A사 용지 3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장을 민준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준이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몇 줄을 내려가지 않아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한 줄 위에서 멈춘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큰아버지가 무슨 서류냐 하고 물었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정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통장 내역이야. 오빠 창업할 때 들어간 3억. 아버지 유산 계좌에서 나온 거 아니야. 어머니 개인 계좌에서 나온 거야. 민준이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서류를 같이 들여다봤습니다. 입금 날짜, 금액, 출처. 3줄이 전부였는데 그 3줄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민준은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달 뒤 어머니가 통장 하나를 내밀며 아버지가 남겨두신 거야. 내 꿈에 써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손이 살짝 떨렸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민주는 그냥 슬픔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창업 준비에 정신이 없었고 어머니가 건네준 돈이 아버지 것이라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통장을 들고 은행에 가면서 속으로 아버지한테 고마웠습니다. 어머니한테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지금 가슴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돈이었는데,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정희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어머니 재산 목록이야. 거실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서울 시내 건물 2채, 하나는 마포구 연남동 상가 건물, 하나는 성동구 성수동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합산 약 48억 원.
정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젊었을 때 식당 하셨잖아. 그때부터 모으신 거야. 아무한테도 말씀 안 하셨는데 오빠한테만큼은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김 여사가 어머, 어머 하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수지는 굳어 있었습니다. 48억.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새벽 시장에서 명태포를 고르던 그 사람이, 제사 음식이 귀찮다고 투덜댔던 그 사람 앞에 서 있던 그 노인이,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멈췄습니다. 술래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류들을 한번 훑어보고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기운 없이 앉은 채 서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술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희야, 그걸 왜 오늘 꺼냈어? 정희가 어머니, 언제까지 모르는 척 하실 거예요? 하고 받았습니다. 술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모두가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아버지 돈이라고 하셨어요? 술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돈이라고 해야 받을 것 같았어. 그 말에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 유산이라니까 선뜻 받았던 자신을 어머니 돈이라고 했으면 괜찮다며 돌려보냈을 자신을. 술래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돈이라고 하면 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 민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그 옆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시어머니를 향해 쌓았던 모든 말들이 지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버지가 긴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술래야, 네가 참 대단하다. 그 한마디가 거실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칭찬인지 위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그게 맞는 표현이었습니다. 평생 드러내지 않고 아들 이름으로 재산을 굴리고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아무 말 없이 새벽부터 전을 부쳐온 사람. 대단하다는 말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었죠. 김 여사는 딸 수진 쪽을 봤다가 술래 쪽을 봤다가 어디에도 시선을 고정하지 못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딸 편을 들러온 사람이 지금은 자신이 어느 자리에 앉아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진 것이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사돈어른, 며느리도 힘든 게 있죠라고 말하려 했던 그 입이 지금은 아무것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는 말하기 전에 상대를 먼저 알아야 하는 법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술래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 수진은 처음으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새벽 시장에서 명태포를 고르던 그 사람. 제사 음식이 귀찮다고 자신이 대놓고 짜증을 냈던 그 상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48억짜리 건물 2채의 주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깔봤던 그 사람이 수진의 귀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걸 직접 해요? 그냥 시키면 되잖아요. 그 말이 지금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희가 3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3번째 서류는 앞에 2장과 달리 두꺼웠습니다. 정희가 그걸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직접 보여드리셔야 할 것 같아서 꺼낸 거예요. 술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술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면 안 됐는데. 독백 같은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불분명했지만 그 짧은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정희가 서류를 수진 쪽으로 밀었습니다.
수진이 손을 뻗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왠지 열어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먼저 왔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고 수진은 결국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였습니다. 채권자 박순례, 채무자 이재호, 담보 부동산은 서울 마포구 소재 건물, 대출 원금 12억 원, 최초 설정일은 7년 전이었고 이후 2차례 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이 아버지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이재호, 자신의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이자 납부 내역이 있었습니다. 매달 빠짐없이 7년째. 수신 계좌는 박순례 명의였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흔들렸습니다. 김 여사가 옆에서 그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어머, 이게 뭐야 하고 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들렸습니다. 수진이 순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아무것도 정렬되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 회사가 몇 년째 빠듯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직원을 줄이고 사무실 규모를 줄였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줄이 시어머니였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은 그 노인이 자신의 친정사업체를 담보로 잡고 12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였다는 것을, 사람이 평생 상대를 얕보다가 그 상대가 사실은 자신의 숨줄을 쥐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때의 느낌이 이런 것인지 수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온몸이 굳어 있었고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요즘 누가 이런 걸 직접 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세요? 그 말들이 전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순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서류 사돈 어른이 보시면 안 됐는데. 김 여사를 향해 한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사돈 어른,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하고 물었고 순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7년 전에 사돈 어른 회사가 어려우실 때 제가 도와드렸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는 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지만 12억 원을 7년째 이자를 받으며 빌려준 게 그게 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위가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의지했던 친정이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그 사람 손에 붙잡혀 있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몸으로 느껴졌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순례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다.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보상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한 일이었으니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감당해 왔는지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회사 창업 자금도, 사돈 회사 대출도, 새벽마다 혼자 켜는 부엌불도 전부 아무 말 없이 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삶 전체가 그랬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그냥 하는 것. 그게 박순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준이 눈물을 참으려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오빠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실에 있던 큰아버지는 기침 한 번 하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눈물을 참는 방식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례 앞에 서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했는데
그 말이 입에서 나오려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모든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시장 장바구니를 흘겨봤던 것, 케이터링을 일방적으로 시킨 것, SNS에 올린 글, 친정어머니를 불러들인 것. 수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누구보다 똑똑하고 현명하다고 믿었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남부럽지 않게 살았고 원하는 것은 대부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낡은 점퍼를 입은 촌 노인이 자신에게 가르쳐 줄 게 있다고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작게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무도 기다리던 사람이 없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들었고 정희가 현관 쪽을 봤습니다. 술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누가 온 건지 알고 있는 것처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가서 문을 열었고 거실에 있던 모두가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들어선 사람은 짙은 감색 양복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이재호였습니다. 수진의 친정아버지. 명절에 갑자기 사위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재호는 거실로 들어서다가 술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가 펼쳐져 있는 걸 봤습니다. 이재호는 딸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며 사돈어른, 명절에 죄송합니다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사위 집 방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재호가 들어온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흘 전 술래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문이 하나 나갔습니다. 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가 통보. 이재호는 그 문서를 받고 명절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은 2달이었습니다. 12억 원을 2달 안에 갚거나 다른 담보를 잡아야 했는데 지금 회사 상황으로는 어느 쪽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이미 추가 대출을 거절했고 지인들한테 손을 벌릴 형편도 지났습니다. 결국 직접 찾아와서 기간 연장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 겉모습 뒤에서 몇 년째 이 노인 한 명의 결정을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딸 수지는 오늘 이 순간까지 몰랐습니다. 이재호는 술래 앞에 서서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이 명절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장면이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하고 낮게 불렀습니다. 이재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 쪽으로 걸어갔고 사촌들도 하나씩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희는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민주는 장인어른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술래는 이재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일어나세요. 이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돈어른, 딸이 실수를 많이 했어도 이 아비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간만 한 번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술래는 잠시 이재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두 손이 앞으로 모여 있었고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강남 아파트에서 당당하게 케이터링을 시키던 그 사람이 지금은 어디에도 발을 딛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술래는 오래전부터 이날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선을 넘으면 이 서류를 꺼낼 수도 있다고. 그런데 막상 이 자리가 오고 보니 복수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도 결국 자신이 키운 아들이 데려온 사람이었고
저 아버지도 딸을 위해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순례는 평생 단단하게 살아왔지만 단단함이 차가움은 아니었습니다. 순례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재호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돈어른, 일어나세요. 설날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재호가 일어서면서 눈가를 훔쳤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그 서류는 제가 잘못 보낸 겁니다. 연장됩니다. 거실에 있던 모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하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뭔가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인지 감사인지 아니면 그냥 그 말밖에 할 수 없어서인지. 순례가 수진을 돌아봤습니다. 표정에 노기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얼굴이었습니다. 순례가 말했습니다. 밥 먹자. 식는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자고 했습니다. 사람이 품이 크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말 한마디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재호는 어색하게 상 앞에 앉았고 김 여사는 딸 옆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민준이 순례 옆으로 와서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순례는 아들 손을 한번 쥐었다가 놓으며 됐어라고만 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앉으면서 밥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순례가 새벽부터 만든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녹두전, 시금치나물, 산적, 그리고 사골탕국. 케이터링 박스는 한쪽에 치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다시 꺼내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순례가 끓인 탕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수진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국물이 단순히 뜨거운 것 때문만은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이 맛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새벽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삼켰는지, 수지는 그 숟가락 하나로 그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잃을 뻔했는지 비로소 알았습니다. 명절 밥상이 끝나고 친척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큰아버지가 나가면서 순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말을 대신했습니다. 사촌들도 조용히 인사를 하고 나갔고 이재호와 김 여사도 서둘러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이재호는 나가면서 순례에게 허리를 깊이 숙였고 김 여사는 딸 수진의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그냥 나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말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집 안에는 민준, 수진, 순례 그리고 정희만 남았습니다. 정희가 먼저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따라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실에는 순례와 수진 둘만 남게 됐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은 채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순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본 게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이 사람의 눈을 마주보고 앉아본 적이 있었던가. 수진은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불렀습니다. 순례가 수진을 봤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말을 꺼내는데 수진은 오늘 하루가 다 필요했습니다. 순례가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이어갔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냥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낡은 옷을 입으셨으니까, 시골 출신이시니까 그냥 그렇게만 봤어요. 말을 하면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SNS에 올린 글도, 케이터링도, 친정 엄마 데려온 것도 전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술래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술래가 말했습니다. 나도 잘못한 게 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술래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 그냥 참기만 했지. 참는 게 다 좋은 건 아닌데. 그 말에 수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를 내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이 찔렸습니다. 사과를 받는 것보다 같이 잘못을 인정받는 게 이렇게 더 무거운 것인지 몰랐습니다. 술래가 일어나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래도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부엌에서 민준이 나왔다가 두 사람을 보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정희가 그 뒤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부엌에서 새어나왔고 수진이 그 소리를 들으며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술래가 저녁에 뭐 먹을래 하고 물었습니다. 수진이 어머니 만들어주시는 거면 다 좋아요 하고 답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니,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술래가 그럼 된장찌개 끓여줄게 하고 일어섰습니다. 수진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술래가 잠깐 멈추더니 그래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부엌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술래가 된장을 풀고 수진이 애호박을 썰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칼질이 어설펐습니다. 술래가 너무 두껍게 썰었네 하고 말했고 수진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하고 받았습니다. 짧은 실랑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실랑이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그 장면을 부엌 입구에서 보다가 정희한테 소리 없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날 아침 새벽 4시 반부터 시작된 하루가 이제야 제 자리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게 이런 것인지도 모른다고.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위해 무릎을 꿇지 않는지, 가리고 누구를 위해 말없이 전을 붙이는지, 그걸 보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았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자신의 SNS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댓글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잘못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올리는데 오늘 하루가 필요했습니다. 술래는 그 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 걸 확인할 나이도 그럴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술래는 된장찌개를 한 그릇 다 비우고 말없이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드러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다만 오늘은 밥상 맞은편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밖에는 설날 밤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그 집 부엌만은 오래간만에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이 한 명쯤 계시지 않나요? 드러내지 않아서 몰랐던, 오래 참아서 당연해 보였던 그 사람.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을 한번 떠올리게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련한 이야기였습니다.